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임유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초에 한 명씩 발생하고 6초에 한 명씩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 예고 없이 찾아와 생명을 위협하는 이 질환은 바로 뇌졸중입니다. 치료를 통해 생사의 고비를 넘긴다 해도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은 빠른 치료만큼이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재활치료도 매우 중요하다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정우 선생님과 함께 뇌졸중 재활치료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의 주제가 뇌졸중 재활치료잖아요. 먼저 뇌졸중이 뭔가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갑작스럽게 국소적인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하고 발생한 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허혈성 뇌혈관 질환과 출혈성 뇌혈관 질환으로 나뉘는데요. 허혈성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흔히 뇌경색이라고 하고, 출혈성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고 터지면 뇌출혈이군요. 근데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위험한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심각한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이 후유장애에는 어떤 장애들이 있을까요? 뇌졸중의 후유장애로는 반신마비와 보행장애, 인지장애, 그리고 삼킨장애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뇌졸중의 좌측 대뇌에 생긴 경우에는 실어증이나 실행증의 증상이 두드러지고, 우측 대뇌에 생긴 경우에는 왼쪽 마비된 몸이나 왼쪽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편측 무시 증상이 나타나거나 시공간 지각장애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의지가 상실된다거나 무감동증 또는 충동과 같은 정서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치료에는 그 치료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재활은 어디에 중점을 주는 치료인가요? 재활을 정의하자면 다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재활학은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긴 사람이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으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깝도록 또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의학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뇌졸중 환자에게는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뇌졸중을 설명할 때 종종 머릿속에 수류탄이 터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뇌졸중은 인체의 모든 기능의 중추인 뇌가 다치면서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장애가 생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뇌는 스스로 회복하려는 뇌 가소성이 있습니다. 뇌졸중 재활 치료는 이 뇌 가소성을 최대로 끌어내어 유지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조건의 환자라도 이 치료를 통해 뇌 가소성을 얼마나 끌어냈는가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뇌졸중 재활 치료를 통해 뇌 가소성을 최대한 끌어내지 못하면 걷기까지 가능했던 환자가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고,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환자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뇌졸중 재활 치료는 또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뇌졸중 재활 치료는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시기에 따라서 급성기 재활 치료, 집중 재활 치료, 유지 재활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급성기 재활 치료는 뇌졸중 발생 후에 입원한 심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고령 환자들은 여러 가지 뇌졸중 합병증과 근감소, 관절 구축이 동반되는데, 이것은 향후 진행되는 재활 치료에서 2차적인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급성기 재활 치료 이후에는 집중 재활 치료를 통해 기능의 회복을 최대로 도모하여 장애를 감소시키고 장애의 진행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의 마지막 단계인 유지 재활 치료를 통해 환자는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지속하며 삶의 질을 증진하게 됩니다. 그럼 시기에 맞게 치료를 잘한 경우와 소홀히 한 경우는 결과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뇌졸중 환자의 재활 분야에 10년간 추적 조사를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발병 후 재활 치료를 받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재활 치료를 받은 군에서 6개월 후 장애 정도 감소 비율이 높았으며, 12개월 후 일상생활 기능 회복 정도에서도 형격히 향상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재활 치료를 받은 군에서 뇌졸중 후유장애의 예방 효과가 2년을 넘어서도 상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손상된 몸의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되찾는 첫걸음.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뇌졸중 재활치료에 대해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은 뇌졸중 재활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십시오. 첫 번째 문제부터 어려운데요. 네, 심폐 기능이면 심장과 폐 기능인데 뇌졸중 재활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X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심폐 기능이 향상되면 에너지 효율이 좋아집니다. 뇌졸중 환자는 연령 대비 정상인에 비해 50% 정도의 심폐 기능이 감소하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뇌졸중을 앓기 전보다 1.5배에서 2배 에너지 소모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산소 운동과 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수행할 때 신체적 부담을 감소시켜 작은 에너지로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뇌졸중 재활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뇌졸중 재활 치료에 유산소도 중요하겠네요? 네, 유산소 운동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뇌졸중 회복에 좋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십시오. 숙면이 뇌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뇌졸중 회복에도 좋지 않을까요? 저는 O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잘 맞추셨어요. 잠을 충분히 잘 자면 뇌졸중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 환자의 36.6%가 수면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수면장애는 뇌졸중 재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은 재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신체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뇌의 가소성 및 뇌의 회복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네, 뇌졸중 재활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 많으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장애 증상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장애의 정도나 종류에 따라서도 이 재활 프로그램이 다르게 진행되나요? 네, 재활 치료는 환자 맞춤형 치료입니다. 환자의 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치료를 진행합니다. 또한 각각의 환자라도 회복의 정도나 상태가 매일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재활에서 팀 치료가 중요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재활치료사, 간병인,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서 환자의 문제점을 같이 파악하고 필요한 치료법과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재활에서 팀 치료가 중요한 만큼 병원 선택 시에도 고려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재활 치료는 팀 치료이기 때문에 팀의 구성이 잘 조화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는 대부분 고령이고 이미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병전에 알지 못했던 기저질환들도 재활 치료 중에 많이 드러날 수 있고 특히 초기 재활 치료 시기에는 많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과와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등과 협진 의료팀이 구성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활 치료에 로봇이 활용된다고 하던데요. 그 로봇 치료 효과는 또 얼마나 좋은가요? 기존 재활 치료와 비교한 여러 논문에서 이미 로봇 재활 치료의 효과는 입증되어 있습니다. 로봇 재활 치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흥미 유발 자극을 통해 환자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시각 피드백으로 환자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서 뇌 가소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아무래도 재활이라서 이 치료 기간이 길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이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한데요. 평균적으로 집중 재활 치료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지만 2년까지의 재활 치료가 후유장애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끌어올려진 기능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활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이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제 환자 중에서 좌측 편마비와 성대마비로 목소리가 허스키한 젊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CD를 주시는데 표지를 보니까 환자분 이름이 쓰여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환자분은 뇌졸중을 앓기 전에 정식 앨범까지 낸 가수셨습니다. 그날 퇴근하는 차 안에서 CD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청아하고 맑더라고요. 이런 목소리로 노래하던 가수가 성대마비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 몰라줬던 거 너무 미안했습니다. 네, 환자에 대한 선생님의 따뜻한 그런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치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환자나 그 가족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요? 환자는 보호라는 이유로 종종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우며 사회 참여에 실패하게 됩니다. 때문에 가족들은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고민하고 가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 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역할 참여와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재활운동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따로 운동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했던 걷기 훈련이나 상지 훈련, 언어 치료 등의 재활 치료는 걸어서 화장실을 가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것과 같은 일사생활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가정에서 환자들의 걱정과 사랑의 이름으로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토크닥터토닥 오늘은 이정우 선생님과 함께 뇌졸중 재활치료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